법전이요. 1심 소송 절차 딱 들어가면 248조부터 이렇게 1장 소외제기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2장이 변론이고 결국은 3장이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 하는 건 요 증거 부분인데요. 증거 쭉 잘 돼 있어요. 각 증거별로요. 증거조사별로 돼 있고 4장이 재수전화회가 나오고 바로 3편으로 상수로 넘어가거든요. 원래 재판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변론 증거조사 이렇게 했으면 재판이 나와야 되는데 재판은 앞에 총칙에서 다 한꺼번에 다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편 총칙에서 4장에서 소송 절차에서 변론, 기일과 기간, 송달, 그런 다음에 제4절에서 재판 이렇게 나오거든요. 순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재판에 관한 부분 찾으시려면 법전은 항상 앞으로 가셔야 돼요. 앞으로. 다 오셨네요, 이제. 한 분이 안 오신 것 같은데. 자, 어제 우리가 이제 증거의 증명이 필요한 게 뭐냐, 그 다음에 증명이 필요 없는 게 뭐냐, 그랬고, 이제 기본 개념들 봤고요. 자, 이제 증거조사에 이제 개시와 실시 그렇게 나와요. 이제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변론주의 취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증거 신청에 의해서 증거 체부 결정 통해 가지고 채택되면 증거조사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심증 형성이 안 될 때, 당사자들이 증거 신청한 것에 의해서 심증 형성이 안 될 때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심증 형성이 결국은 안 됐다 그랬을 때는 입증 책임으로 해결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게 이제 399페이지에 그 4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 신청, 체부 결정, 증거조사 실시, 증거조사 결과에 의한 심증 형성 순으로 진전된다. 심증 형성 안 되면 증명 책임을 해결한다. 요게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심증 형성 부분은 이제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부분이니까 이제 나중에 나오는 거고요. 자, 증거조사 개시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보세요 한번. 1이요, 증거 신청이고요. 2가 증거 체부고요. 그 다음에 3이 직권 증거조사예요. 그러니까 증거조사 어떻게 개시하는가? 신청과 직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자, 그래서요. 첫 번째 증거 신청 보시면은요. 작은 글씨 안에요. 뭐 증거 신청은 신청행위다 이런 얘기가 위에 써 있는 거고요. 증거 제출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 그리고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요. 그냥 몇 줄만 줄을 쳐두시면 돼요. 둘째 줄에요. 자, 증거에 관한 당사자권은 좁게는 증거 제출권만, 넓게는 증거 우전 신청권, 증거조사 참여권, 증거 수집 협력 요구권까지 포함된다 그랬고요. 나아가 상대방의 반증 제출권도 전제된다. 그래서 당사자권의 내용으로 이제 증명권 내지 증거 제출권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뭐 쓸 데도 없어요. 밑에 줄 내려가시면요. 법원은 증거법 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신청한 증거를 원칙적으로 모두 조사해야 한다 그랬고요. 만일 그와 같은 증거 신청을 거부하거나 방치하면 법규에 위배된다. 그리고 재판받을 권리에 침해가 돼서 상고 이유가 된다. 그 정도만 줄을 쳐주시면 되고요. 신청의 이제 방식이 나와요. 신청의 방식이 나오는데 거기도 위에 세 줄만 줄을 쳐두시면 돼요. 뭐 서면 또는 말이다. 이거는 뭐 우리가 항상 봐온 거고요. 신청에 있어서는 거기 줄을 쳐두세요. 자, 뭐냐면 결국 증거를 대면 왜 증거를 신청하는가 그걸 밝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증거를 신청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증거를 신청하는지, 이 사실과 이 증거 방법과의 관계는 무엇인지, 결국 이 세 가지를 밝히라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는요, 첫 번째 점이라는 증명할 사항, 증명할 사실이요, 입증 사항 그랬고요. 그러니까 그 289조 보시면은요, 법전 289조 보시면은 증거의 신청과 조사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결국 이제 이 법전도 288조 하나가 딸랑 이렇게 분류증 사실 이렇게 있고 대상으로 289조부터 292조까지가 이제 우리 보는 증거조사 개시 부분이에요. 근데 증거 신청과 조사 그래서 증거를 신청할 때는 증명할 사실을 표시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증거 체부가 290조에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292조에 직권증거조사가 나오는 건데요. 자, 그래서 증명할 사실 요걸 먼저 밝히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특정의 증거 방법 이렇게 밝혔고요. 그 다음에 양자의 관계 그래서 입증 취지 내지 증명 취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라 그랬어요. 자, 이제 신청의 요 방식에 법정의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를 밝히라는 게 이제 요구가 된단 말이죠. 근데 요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게
401페이지 그 모색적 입증 내지 모색적 증명이에요. 자, 한번 개념을 보시면은요. 자, 입증 책임을 지는 자가 사실경과 과정을 상세히 모르는 경우에 증명할 사실. 자, 아까 증명할 사실 입증사항을 밝히라 그랬잖아요. 그쵸? 증명할 사실을 정확히 특정 주장을 못한단 말이죠. 사태가 어떻게 진전되는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정확히 특정 주장하지 않고 먼저 증거 신청부터 일단 해보고, 그러니까 그거 안에 괄호에 안에 있잖아요. 289조 위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모색적 입증은 289조 위반이에요. 증거조사를 통해 자기의 구체적 주장의 기초자료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을 모색적 증명 그랬고요. 그 개념의 줄을 쳐두시고, 얘는요 밑에 줄은 치지 말고 보세요. 명예훼손했다는 사실을 주장해놓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증인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피고가 어떻게 원고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주장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증인부터 먼저 신청하는 거. 이렇게요. 잘 모르니까 자세히는 모르는데 하여튼 나 없는 자리에서 누군가 내 욕을 했어요. 너 욕을 했는데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 사람 불러가지고 무슨 욕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명예훼손했다고 구체적으로 사실을 특정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사실 특정 못하는 거죠. 모르니까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보시면은요. 자, 변론주의 하에서는 허용 안 되나 직권탐지주의 하에서는 금지되지 않는다 그랬고요. 이건 증거 신청의 방식이니까요. 그 다음에 거기서 세 줄 내려오시면은요. 자, 모색적 증명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랬고요. 그러나 증거의 구조적 편제 이랬어요. 증거의 구조적 편제를 막아 양쪽 당사자의 지위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이른바 현대형 소송에서는 변론주의 하에서도 제한된 범위에서 받아들여야 한다. 이게 이제 이시훈 선생님 생각이에요. 거기만 줄을 쳐주시면 되고요. 자, 증거의 구조적 편제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현대형 소송, 즉 의료과학 소송이든 환경 소송이든 아니면은 이제 제조물 책임 소송이든 간에 이런 현대형 소송에 있어서 이런 현대형 소송은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랬을 때 결국 전 과정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들을 전부 원고 측에서 다 주장 입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의료과거 소송도 그래요. 무슨 과거가 있었는지를 환자가 어떻게 알아요? 환자 측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 진료기록부가 환자 측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수술 과정이나 뭐 이런 거 진료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환자 측에서는 뭐 설명을 듣긴 하지만 처음에 뭐 수술 들어가기 전에 뭐 설명을 듣는다든가 하긴 하지만 자세히는 모른단 말이에요.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요. 환경 문제도 그래요. 공장에서 뭐 폐수를 배출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 기록이 있겠지만 알 수는 없단 말이죠. 피해자 측에서 알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제조물 책임 소송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게 텔레비전이 뭐 폭발을 했는데 이 텔레비전이 도대체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만들어져갖고 뭐 때문에 폭발했는지 어디가 폭발한 건지 알 수도 없고요. 그런 게 바로 증거가 구조적으로 편제했다라는 게 구조적으로 저쪽에 다 있다는 거예요. 편제해 있다는 게. 그리고 그게 현대형 소송이고, 자, 이제 이시훈 선생님이랑 이제 많은 학자분들은, 우리 전통적인 많은 학자분들은 이 현대형 소송만큼은 이 민사소송법을 꿰뚫는 데서 전반에 있어서 좀 달리 취급을 하시려고 하는 게 그게 일반적인 추세예요. 자, 그래서 모색적 입증에서도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지만 현대형 소송에서 허용하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고요. 자, 이게 신청의 방식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신청의 시기 나오는데 그것도 첫째 두 줄에만 줄을 쳐놓으세요. 증거 신청은 항상 나오는 거죠. 실기각하 변론준비기일 종결호의 제약 하에 변론종결시까지, 변론기일에는 물론 변론기일 전에도 할 수 있다 그랬고요. 자, 증거조사도 변론기일 전에 가능하죠. 변론준비 절차에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네 줄 내려오시면은요, 소액사건 절차의 끝에, 줄 끝에요. 소액사건 절차에서는 판사가 기일 전이라도 당사자로 하여금 증거 신청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그 정도만 줄을 쳐두시면 되고요. 그 중간에는 안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의 진술 기회를 보장한다 그랬어요. 이제 상대방의 진술 기회는요, 증거 조사 들어가기 전에도 진술 기회를 한번 보장해주고, 증거 조사 다 하고 나서도 그 증거 조사 결과에 대해서 진술 기회 한번 보장해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증거 신청했을 때 진술 기회를 보장해준다는 건 그 증거 조사하지 마세요, 그 증거 부적법해요라든가 불필요해요라든가 요런 증거 항변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 줄에요. 증거에 관한 당사자권의 보장을 위해서 증거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신청에 대해 진술할 기회를 상대방에 주지 않으면 안 된다. 274조 5호 283조 이랬고요. 밑에 줄에요. 증거 항변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증거 항변이죠. 줄은 치지 말고 보세요. 시기에 늦었다든가 증거 가치가 없다든가 쟁점 판단에 불필요한 증거라든가 서증이 위조라든가 이런 증거 항변을 할 수 있다 그랬고요. 다만 주의하실 거는요, 상대방에게 진술 기회만 주면 되지 상대방이 실제로 주장할 필요는 없다는 거고요.
진술 기회를 줬음에도 의견 제출이 없으면 소송 절차에 관한 이의권 포기 상실 박스 치시고요. 로 위법한 증거 조사라도 적법한 것이 된다 그랬어요. 의견 진술 기회는 임의 규정이겠죠. 당연히 사익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각주 1번을 보시면은요. 법원은 변론전 교류에 접수시킨 서류를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조사할 의무도 없다 그랬어요. 그 정도만 줄을 쳐두시고요. 자, 넘어가시면은요. 자, 신청 철회가 나오죠. 신청 철회가 나오는데 이것도 세 단계로 나뉘어져요. 세 단계로 나뉘어져서 증거조사가 들어가기 전도 있고 증거조사가 개시된 다음도 있고 증거조사가 끝난 다음도 있단 말이죠. 그거에 따라서 요게 어떻게 신청을 철회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줄에는요. 첫 번째 문제가 나와요. 증거신청은 처분권주의에 의해 증거조사 개시 전 거기다 박스 치시고요. 증거조사의 개시가 있기 전 거기다 박스 치시면요. 어느 때나 철회할 수 있다 슬래시 그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증거조사가 개시되면 거기다 박스 치시고요. 그러니까 위에 동그라미 1, 밑에 동그라미 2 하시면 되죠. 증거조사가 개시되면 그때는 밑에 줄에요. 증거공통의 원칙 박스 치시고요. 상대방의 동의 박스 치시고요. 가 있는 때 한해서 철회될 수 있다.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한 3번 봤었어요. 그죠? 증거조사 개시 후에 증거신청 철회,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구속적 소송행위에서 어제 봤었던 거죠? 자, 철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슬래시를 닦으시면요. 그 다음에 세 번째예요. 동그라미 3. 그러나 증거조사가 종료된 뒤. 그래요. 증거조사가 끝난 다음에는요. 그땐 철회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밑에 줄에 철회가 허용 안 된다. 그랬어요. 개시 전에는 아무 때나 철회할 수 있고 개시하고 나서는 동의받으면 되고 끝나고 나서는 철회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빡빡해지는 거죠. 자, 증거 체부는요 290조하고 291조의 문제예요. 자, 증거 신청의 채택 여부. 그래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랬고요.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렇지 않다 그랬고요. 그게 290조고요. 그래서 유일한 증거 문제가 바로 증거 체부 문제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291조는요, 증거조사 장애. 그래서 법원은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을지, 언제 할 수 있을지 도저히 알 수 없다. 그러면 그 증거를 조사 안 할 수 있다. 요게 290, 291조인데요. 자, 우선요. 자, 양가로 1과 양가로 2는요, 어떻게 나뉘는 거냐면, 자, 이제 양가로 1에는 부적법한 게 나오는 거고, 양가로 2는 적법한데도 조사 안 하는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 줄에요. 부적법한 증거 신청.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거기 이제 얘들이 나오죠. 방식을 어긴 경우. 그래서 거기 모색적 증명 나오죠. 증거 방법 자체의 부적법. 그 다음에 위법 수집 증거. 그 다음에 재정 기간을 넘겼거나 시기에 늦은 경우. 요때 요런 것들은 부적법하기 때문에 조사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랬고요. 아까 291조에서 본 게요. 밑에 줄 끝에요. 장애가 있는 때에도 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291조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은 부적법하거나 장애가 있는 때죠. 장애가 있는 때도 박스를 쳐놓으시고요. 부적법하거나 장애가 있는 때고요. 자, 이제 양가로 이번에는 적법한 경우에도 안 할 수 있는 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적법한 증거 신청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이라도 그러니까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부적법, 적법 이렇게요. 양가로 1 옆에 부적법 써놓으시고 양가로 2 옆에는 적법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적법한 증거 신청이라도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한 것은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290조 본문 그랬고요. 자, 그래서 그 얘들이 쭉 나오죠. 쟁점 판단에 무가치, 무관한 경우. 그 다음에 밑에 줄에 불료증 사실이고 소송 결과에 영향이 없는 사실. 그 다음에 주장 자체로 이유 없는 사실. 요런 것들에 대한 증거라면 적법하더라도 안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 밑에 줄에 또 한 가지 나오죠. 법관이 이미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얻은 경우. 이렇게요. 요런 경우에도 증거 채택 안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증거 채택 안 한다는 건 조사 안 한다는 거죠. 거기서 두 줄 내려가시면요. 끝에 그 앞에다 슬래시를 딱딱 끄시군요. 자, 신청 증거에 대한 채택 여부는 소송 촉진과 소송 경제와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인 바 이의 판단은 원칙 동그라미요. 법원의 직권 동그라미요. 재량 동그라미요. 자, 원칙적으로 재량이에요. 하지만 예외 동그라미요. 적으로 주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 박스요. 일때는 반드시 조사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재량이지만 예외적으로는 의무라는 거예요. 290조 단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유일한 증거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403페이지에요. 자, 우선 개념부터 나오죠. 반가로 1을 보시면은요. 유일한 증거라 함은 당사자로부터 신청된 주요 사실에 관한 증거 방법이 유일한 것으로서 그 증거를 조사하지 않으면 증명의 길이 없어 아무런 입증이 없는 것으로 되는 경우에 증거를 말한다 그랬고요. 자, 그 취지는요. 위에 나와 있어요. 위에 뭐냐면
둘째 줄에요. 유일한 증거를 조사 안 하고 주장을 배척을 하면 증명의 길을 막은 다음에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게 돼버려서 쌍방심리주의에 반한다는 거예요. 그게 취지고요. 자, 그러면 자 반가로 이르는 결국 뭐가 나오냐면 의의하고 이제 그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즉 유일한 증거라는 것의 요건에 해당하는 요건 내지는 그 판단 기준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개념 줄친데 슬래시를 딱딱 끄시면요, 그 뒤에 자 어떻게 판단하느냐면요, 그 줄에 사건 전체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요, 쟁점 단위 박스 치시고요, 쟁점 단위로 유일한가 아닌가를 판단 그랬고요. 즉 뭐냐면 어떤 사실 단위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사실 단위로. 유일한 증거라는 게 사건 불법행위면 불법행위 이렇게 전체적으로 뭐 증거가 하나뿐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고의면 고의, 그 다음에 가해행위면 가해행위, 손해발생이면 손해발생, 이렇게 쟁점 단위로 판단을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줄 보시면은요, 유일한지 아닌지 여부는요, 전신급을 통해 판단, 거기도 박스 치시고요. 두 번째 판단 기준이에요. 전신급을 통관해서 판단해요. 전신급을 통하여 판단해야 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세한 요건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주요 사실에 대한 증거, 즉 직접 증거라야 해요. 그래서 직접 증거 박스 치시고요. 라야 함으로 밑에 줄에 간접 증거는 포함 안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요, 점 2에는요, 밑에 줄에 본증에 한하는 것, 거기다 박스 치시고요. 본증에 한하는 것이지 반증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동그라미요. 하지만 이제 이시훈 선생님은 거기 비판하시는 거예요. 법 앞에 평등이라는 쌍방신문주의와 당사자의 증거제출권과의 중요성과의 관계에서 반증을 본증과 달리 취급할 것이 아니다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에게 입증 책임이 있든 남한테 입증 책임이 있든 불문하자라는 거고요. 우리 판례 태도는 그 유일한 증거라는 것은 자기가 입증 책임을 지는 사실에 대한 증거라야만 된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판단 기준이 지금 4개째 나오고 있죠. 쟁점 단위로 판단, 전신급 통해서 판단, 직접 증거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본증이 한할 것인가라는 거, 이렇게 4가지 기준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엔 당사자 본인 신문 나오는데 그건 뭐 모르셔도 되고요. 이제 보충성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요. 밑에 줄에 보시면은요, 이제 거기 효과가 나오는데, 유일한 증거이면 증거조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 뿐이지 그 내용을 채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자, 유일한 증거면 증거조사를 한다는 건데, 증거조사 한 다음에 그 증거조사 결과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증언이 나왔을 때 그 증언대로 어떤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유일한 증거라고 하더라도요.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반가로 이에 이제 그 효과가 나와요. 유일한 증거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반드시 증거조사해야 함이 원칙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나 다음에 슬래시를 딱딱 끄시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예외가 나오는 거예요. 예외 밑에 줄에 예외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우리가 요런 예외를 한번 봤었어요. 언제 봤냐면 실기각화 할 때 요 유일한 증거를 실기각화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견해 대립을 우리가 봤었어요. 그런 것처럼요. 자, 점 1에는요. 자, 첫 줄에 부적법, 증거 신청이요. 부적법 하거나 재정기간 경과 시기에 늦은 경우 그랬어요. 이거 다 부적법한 얘들이죠, 사실은. 얘들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줄에요. 거증자의 고의나 태만 그랬고요. 그것 때문에 그 증거 신청이 제출되지 않았다든가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줄에요. 장애가 있는 때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점 사이에는요. 적절하지 않거나 불필요할 때, 적절하지 않거나 불필요할 때. 그 다음에 점 5에는요. 최종 변론 기일에서 당사자가 증거 방법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점 6에는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는 소송 그랬어요. 자, 요거는 예외적으로 유일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증거조사 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요. 증거체부 결정 이게 나와요. 이제 증거 신청을 하면 증거체부 결정을 해줘야죠. 그래서요. 둘째 줄에 뭐가 있냐면 각하 결정이라는 거하고 증거 결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 신청하면 받아들이면 증거 결정, 즉 채택 결정을 증거 결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안 배척하면 그게 각하 결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줄에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요. 증거 신청에 대해서는 반드시 채택 여부의 결정을 명시적으로 요하느냐, 요게 문제예요. 문제 표시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설 대립이 나오는데요. 우선 판례 이렇게 나와요. 자, 처음 나오는 게 판례고요. 거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태도이다까지, 거기까지가 판례고요. 그 생각헌대부터 거기서 다시 5줄 내려가서 다수설 이렇게 써있는데 뒤에서 딱딱 끊으시면요. 그까지가 다수설 얘기예요.
자, 판례는요, 뭐라 그러냐면 다 필요 없다라 그래요. 증거조사 범위 결정은 법원의 직권사항임을 들어 증거를 채택할 때 반드시 명시적인 증거 결정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증거조사 일시 장소를 당사자에게 고지해서 참여 기회를 부여하면 족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보류한 증거에 대해서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때도 각하 결정 안 하고 그냥 끙 하고 묵과하고 넘어가도 된다. 이게 우리 판례 태도예요. 자, 뭐라 그랬어요? 채택할 때도 그렇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도 그렇고 그냥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면 된다는 거고 생각컨대 그러고서요. 이제 이시훈 선생님 얘기는 뭐냐면요. 증거 신청 채택 동그라미요 할 때는 밑에 줄 끝에요. 구태여 증거 결정이 필요 없다고 할 것이다. 왜요? 그냥 증거조사 들어가면 되니까요. 그러면은 채택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증거 신청을 배척 동그라미요 할 때에는 밑에 줄에 각하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랬어요. 끝에 갖고 뭐 종국 판결에서 그거 그냥 채택 안 해버리면 그냥 바로 변론 종결해버리고 그러면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증거도 준비할 수 있는데 못 할 시간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각하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밑에 줄에 다수설 그랬고요. 판례하고 다수설하고 나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맨 끝에요. 증거 체부 결정은 소송 지휘의 재판 그랬어요. 박스 치시고요. 자, 그러니까 절차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절차에 관한 문제라는 거고, 그러니까 어느 때나 취소 변경할 수 있고, 당연히 불복 얘기가 나와야죠. 독립한 불복 신청 허용되지 않는다. 거기 맨날 보던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줄 안 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뭐 규칙 얘기고 그래요. 비용 내라 뭐 이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들어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신청에 의하지 않고요. 자, 그래서 첫째 줄에요.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없어요. 첫째 줄에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는 절차에서는 직권증거조사가 원칙이죠. 우리 변론주의하고 직권탐지주의하고 대별해서 봤었어요. 그죠? 직권조사 사항의 조사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그것들에 대해서 봤었고요. 자, 그런데 그 줄 끝에요. 변론주의에 의하는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에서는 직권증거조사는 보충적이고 예외적일 수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직권탐지주의에 박스 쳐놓으시고요. 변론주의에 박스 쳐놓으세요. 자, 그래서요. 그 줄 바로 밑에요. 통상사건에서는 통상의 사건 얘기가 나와요. 통상사건 박스요. 직권증거조사는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조사 가지고는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래서 보충적이란 말이죠. 통상사건에는 보충적이에요. 박스. 자, 소액사건 박스요. 하지만 소액사건에서는요. 그 보충성을 지향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언제든지 직권으로 증거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통상사건하고 소액사건하고 지금 구별하는 거죠. 2천만 원을 기준으로요. 자, 그 다음에 슬래시를 딱딱 끄시면요. 이 밖에 직권증거조사를 허용한 것으로는 조사 촉탁, 당사자 신문, 감정 촉탁 등이 있다 그랬고요. 자, 직권증거조사라 그래서 무슨 뭐 조사가 뭐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하고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죠. 직권으로 증거조사하는 게 예를 들어서 증인에 관한 거면 그냥 신청했을 때 증인신문 하듯이 그냥 증인신문 하면 되는 거고요. 그게 뭐 질적으로 내용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밑에 줄에는 뭐 본인소송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안 읽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요. 양가로 2번에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자세히 보자는 거죠. 첫째로 보충적 박스 치시고요. 이기 때문에 그 줄 맨 끝에요. 심리의 최종 단계에 이르러 당사자 신청 증거로 심증 형성이 안 될 때에 문제된다 그랬고요. 그게 보충성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둘째로요. 그 줄 끝에요. 직권조사를 할 것이냐는 법원의 재량 박스요. 위에는 보충적, 밑에는 법원의 재량이라는 거고요. 자, 무슨 얘기냐면 그 뒤에 이제 나오는 얘기예요. 심증 형성이 안 될 때요. 심증 형성이 안 될 때 그러면 직권증거조사 꼭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직권증거조사로 갈 수도 있고 입증 책임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증 형성이 안 될 때 동그라미 1. 입증 책임 분배 원칙에 의해 재판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하고 동그라미 2. 입증 책임 부담자 스스로의 입증은 그 능력상 기대하기 어려울 때 그때 직권증거조사를 요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증 책임 분배로 가서 입증 책임 판결로 때릴 수도 있는데 너무하다 이렇게 싶을 때 그때 직권증거조사 하라는 거죠. 그때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줄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액에 대해 직권심리를 요한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우리 그 바로 윗줄에 판례는 그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판례는 그러니까 뭐냐면 배상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손해액에 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기각하는 건 부당하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액에 대해서 직권심리를 요한다. 그래서 요거 전에 봤었어요. 손해액에 대해서.
그 다음에 셋째로요. 당사자에 의해서 철회된 증거 방법도 조사할 수 있고 또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는 비용에 관한 얘기요. 비용에 관한 얘기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증거조사 실시가 나오는데요. 자, 이제 우리 법에서는 그 밖의 증거라는 것을 추가하면서 이제 실종 증거들을 늘려내면서 이제 6가지 증거조사 방식을 규정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이게 다 중요한 건 아니고 다른 건 다 법조문에 다 있는 거예요. 다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문서밖에 없어요. 문서밖에 없고 나머지 것들은 거의 별로 그렇게 어려울 건 없어요. 흐름만 아시면 돼요. 흐름만. 자, 첫 줄에요. 증인, 감정인, 문서, 검증물, 당사자, 본인 등 5가지 증거 방법. 그게 옛날 법이었단 말이죠. 그 밑에다가 그 밖의 증거 이렇게 해가지고요. 6가지가 됐다는 거예요. 6가지가 됐고 밑에 줄에요. 증인, 인자로 끝나는 것들이요. 감정인, 당사자, 본인 요거는 인증이고요. 나머지는 물건에 대한 거니까 물증이다 그랬어요. 증인, 감정인, 당사자, 본인, 인증이고 나머지는 물증이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꼭 물건인 건 아니군요. 사람에 대해서도 검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다 그래서 사람 그때는 인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때 물증이 된다는 거죠. 인증이라는 거는 결국 그 진술이 증거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인증인 거고요. 자, 근데 그 원칙들에 대해서 이제 먼저 살펴보는 거. 증거조사와 직접 심리주의 이렇게 나와요. 자, 첫째 패러그래프가 이제 원칙에 관한 얘기예요. 원칙에 관한 얘기. 첫째 줄에 증거조사는 직접 심리주의 요청 때문에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 절차에서 그 법원 안에서 행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원칙. 자, 그 옆에다가 원칙 그 4줄을 묶으셔가지고요. 원칙 써놓으시고요. 297조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그러니까 297조가요. 법원 밖에서의 증거조사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 밖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 이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 얘기 써있는 게 297조인데요. 어쨌든 그거를 반대 해석하면 원칙은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처에서 법원 안에서 행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줄 끝에요.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은 변론준비 절차가 끝난 뒤에 변론 절차에서 집중적으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므로 증인과 당사자 신문기일이 동시에 변론기일인데 이거 맨날 하는 얘기죠. 슬래시 딱딱 끄시면요. 그 다음부터 예외가 나오죠. 자, 뭐라 그랬냐면 위에서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 절차에서 해라 그랬고요. 법원 안에서 해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외가 뭐예요? 첫 번째가 기일 전 증거조사. 그 다음 두 번째가요. 법원 밖에서의 증거조사. 그 다음에 또 법원 밖일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의 증거조사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은요. 그 2하고 3의 경우에 법원 밖에서 하는 경우 외국의 경우에 그 원용이 필요한가 아닌가 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외는 이렇게 3가지예요. 시기적으로 그 다음에 장소적으로요. 자, 기일 전 증거조사 그랬고요. 기일 전 증거조사는요. 다 줄치실 것도 없어요. 그냥 보시기만 하세요. 조사, 문서, 송부, 촉탁, 감정, 서중조사, 검증 실시 등 증거조사를 변론기일 열리기 전에 할 수 있다 그랬고요. 자, 407페이지에요. 셋째 줄에만 줄을 쳐두시면 돼요. 마지막에요. 자, 증인신문과 당사자 본인 신문은 기일 전 조사에서 제외된다. 요거만 아시면 돼요. 이거 변론기일에서 꼭 해야 되죠? 자, 그랬고요. 법원 밖 그랬어요. 기일 전, 아까 이래는 기일 전 거기다 박스를 쳐놓으시면 되고요. 거기서 쭉 예외인데 반가루 2에는 법원 밖 거기다가 박스를 쳐놓으시면 되고 반가루 3번은 외국 거기다가 박스를 치시면 돼요. 자, 그건 몇 조냐면요. 297조 1항이었죠. 좀 전에. 자, 수소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 밖에서 현장검증, 임상신문, 서증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그랬고요. 이 경우에는 변론기일하고 증거조사기일이 분리가 되고요. 당사자가 새로운 주장 등 변론을 못하죠. 변론기일이 아니고 그냥 증거조사기일이니까요. 그 다음에 재판상 자백도 안 되고요. 당연히 이건 변론이잖아요. 그죠? 또 공개도 필요 없다 그랬어요. 거기까지만 줄을 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요. 외국에서의 증거조사는요. 첫째 줄에 외무부 장관을 거쳐서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서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공사 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한다 그랬고요. 296조 이제 296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96조 제목이 외국에서 시행하는 증거조사예요. 그 다음에 297조가 법원 밖에서 증거조사고요. 자, 그 다음에 순서가 나오는데 순서 필요 없고요. 밑에 줄에 외국에서 한 증거조사가 그 나라 법률에 어긋나더라도 우리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효력이 있다. 그 정도만 줄을 쳐주시면 되고요. 그게 296조 2항이고요. 그러니까 296조 1항하고 2항하고 지금 가지고 지금 문단을 만든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옆에 296조 이렇게 썩어 놓으시면 돼요. 자, 문제는요. 직접 심리주의의 예외로 행하는 위와 같은 2, 3의 경우에 법원 밖이나 외국에서 하는 경우에 그 결과를 당사자가 원용을 해야 되는지 원용이 필요 없는지 요게 문제가 되는 건데요.
자, 세 줄까지가 나온 게 거기 두 줄 밑에 원용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슬래시를 딱 닦으시고요. 거기서 두 줄 내려오셔서 끝에 보시면 불원용설 이렇게 나와 있죠? 불원용설 그랬죠? 원용 불효설이겠죠? 원용 불효설이요? 원용 필요설, 원용 불효설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부터 우리가 계속 원형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계속 자꾸 나와요. 그쵸? 이게 이제 당사자의 절차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거죠. 자, 둘째 줄에요. 그러니까 원용해야 하는가, 거기까지가 문제고요. 자, 직접주의, 구술주의 요청 때문에 증거조사 결과를 당사자 책임하에 변론에 상정시켜야 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원용을 요한다. 그게 원용설이고요. 송상균 교수님, 강현준 교수님, 홍문혁 교수님 이랬고요. 그러나 직접주의의 예외로 해석한다. 그랬고요. 법원이 증거조사 결과를 변론에서 제시해서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면 되지 원용까지는 필요 없다. 이게 원용 불효설이고요. 거기 김원규 교수님, 정준 교수님, 이시훈 선생님 이렇게 원용 불효설을 취하시는 거고요. 자,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법전이고요. 자, 408페이지 보시면은요. 자, 당사자의 참여권과 당사자 공개주의.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느냐면, 자,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원칙들에 기하고 있는가, 그걸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첫 번째 본 게 직접 심리주의의 요청을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의 참여권과 당사자 공개주의, 이런 원칙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첫 줄에요. 증거조사하는 경우에는 기일 장소 고지하고 기일 통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고요. 이것이 증거조사의 참여권이다, 그랬고요. 밑에 줄에요. 당사자 공개의 원칙에 기한 것이다, 그랬고요. 하지만요, 밑에 줄에 증거조사 주체는 법원이란 말이죠. 당사자가 아니라요. 그래서 그 줄 끝에요. 당사자에게는 참여 기회를 주면 되지 반드시 출석 안 해도 되고요. 비록 당사자가 결석해도 증거조사 할 수 있고요. 그게 295조라는 거고요. 295조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증거조사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는 안 보셔도 되고요. 양가로 3에요. 법원은 증거조사 결과에 대해서 변론 기회를 주어야 하며 법원이 직권조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변론 기회라는 게 거기 가로 안에 있죠. 증거항변이나 반증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는 거고요. 뻔한 얘기예요.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증거조사의 조소화 그랬어요. 자, 그래서 변론도 변론조서가 있듯이 증거조사도 조소화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첫째 줄 끝에요.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에 행한 경우는 변론조서, 변론준비기일 조서에 하면 되겠죠. 하지만 그게 분리가 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는 증거조사기일의 조서에 기재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 증거조사 방법으로 이제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증인신문이고요. 자, 보시면은요, 총설의 의, 증인 능력 이렇게 나오고요. 입법론 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증인 의무 나오고요. 증인 의무에 세 가지가 나와요. 출석 의무, 진술 의무, 선서 의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 법전 풀어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문 절차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문 절차에서 이제 증인 진술서, 제출 명령, 증인의 출석 요구, 신문 방식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고 나면 증인 신문 끝나는 거예요. 별게 없어요, 여기. 별게 없고요. 다 법전 풀어 쓰는 거예요, 법전. 자, 증인 신문은요, 303조부터 시작이 돼요. 화판 법전을 한번 보세요. 303조부터요. 감정 나오기 전까지 332조까지 무지 많죠? 조문요. 증인신문에 대해서 조문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이게 또 순서대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한번 끊어볼까요? 끊어보면은요. 307조 밑에서 한번 끊어 놓으시고요. 307조 밑에서 끊어 놓으시고요. 308조 사이에요. 그 다음에 314조 위에서 끊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언거부권에 관한 얘기들이 쭉 나오고요. 319조 위에서 끊어 놓으시고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선서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327조 위에서 끊어 놓으시고요. 거기까지 선서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327조부터 끝까지가 이제 신문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식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순서대로 법전이 규정돼 있어요. 자, 그래서요. 첫 번째. 자, 이제 증인에 대해서 증거조사하는 게 바로 증인신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의인은요. 첫째 줄에 증인의 증언으로부터 증거자료를 얻는 증거조사를 증인신문이라 한다 그랬고요. 증인이 뭐냐 그랬더니 그건 알아두세요.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령받은 제3자 그랬어요.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법원에 보고.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법원에 보고. 그랬고요. 밑에 줄에요. 자,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기초로 하여. 원래 이렇게 나오면은요. 특별한 학식과 경험 그러면은 이건 전문가란 말이에요.
전문가 나오면 원래는 감정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의하실 건 뭐냐면 학식과 경험을 기초로 해서 얻은 그 과거의 사실을 보고하면 그 사람은 감정인이 아니고 감정 증인이에요. 감정 증인도 증인일 뿐 감정인은 아니므로 그 조사 절차는 증인신문 절차에 의한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은 어려운데 별로 어려울 게 아니에요. 뭐냐면 불법행위에 의해서 지금 손해배상 청구가 됐는데 근데 그 차 사고였어요. 그 차 사고 현장에 의사가 있었어요. 외과 의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 외과 의사가 그 과정들을 쭉 봤어요. 그 과정들을 봤고 자기가 이 사람이 어떻게 다쳤고 어떻게 손해를 입었는지 이 과정들을 봤다고요. 그러면 자기의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기초로 해서 그 상황에서 어떤 그 진행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무언가를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두 개가 짬뽕되지만 방점은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보고하는데 방점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요거는 감정인이 아니고 감정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괄호 안에 나오잖아요. 감정 증인 다음에요. 사고를 목격하고 도움을 준 의사가 사고 경위를 말하며 동시에 피해 정도에 관해서도 전문적 진술을 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요게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나중에요. 감정 보시면은 감정인하고 증인하고 구별하는 문제가 나와요.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좀 수험생 진짜 피곤하게 만드시려고 그러면 올해 형사법 3번 문제처럼 우리 형사법 3번 문제 생각나시죠? 증인하고 참고인하고 비교하라고 하는 문제요. 결국 그게 이제 뭐 번복조서 쓰라는 얘기였지만 그거 쓰면은 점수 나오는 거고 그랬지만 그것만 쓸 수는 없잖아요. 딸랑 그거 세 줄이면 끝나는데 그걸 비교하라는 문제를 이렇게 내시거든요. 그러니까 민소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느냐를 지금 다 묻기 때문에 요것들은 개괄적으로는 그래도 알고 계셔야 돼요. 적어도 법전을 가지고 현장 조작할 수 있는 정도로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세히는 모르시더라도요. 자, 그래서 감정 증인도요. 그 조사 절차는 증인신문 절차에 의한다 그랬고요. 자, 증인 능력 요거부터 문제가 돼요. 자, 증인 능력에 관한 얘기는 우리가 당사자 부분에서 많이 봤었는데 첫째 줄에요. 당사자, 법정대리인 및 당사자인 법인 등의 대표자 이외의 이자는 다 제3자죠? 모두 증인 능력을 갖는다 그랬고요. 소송무 능력자, 당사자의 친족이라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제3자 소송 담당에 있어서 이익귀속 주체, 요 사람도 밑에 줄에 증인이 될 수 있고요. 뭐 그 다음에 뭐 소송대리인, 보조참가인, 피고지자 뭐 이런 것들은 어차피 제3자들이니까요. 당연히 증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결국 뭐예요? 당사자하고 법정대리인, 법인 대표자, 당사자에 준하는 자 이렇게 빼면 다 증인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공동소송 얘기가 나오죠. 뿐더러 공동소송인도요. 자기의 소송관계와 무관한 사항 박스 치시고요. 에 관하여는 증인이 될 수 있지만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는 사항 박스 치시면요. 그거는 자기 거라는 거죠. 자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증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 본인 신문을 해야 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반가로 2번에요.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을 잘못해서 증인으로 신문해도요. 밑에 줄에요. 방식 위배를 들어 이건 박스 치시고요. 행사하지 않으면 그 하자 치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본인 당사자 신문해야 될 사람을 증인 신문을 했다. 그러면 이건 방식 위배일 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익권 포기상실 대상 된다라는 거예요. 자, 각조를 보시면은요. 각주 2에요. 감정인으로 신문할 것을 증인으로 신문하였다 하여도 이의한 흔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증인의 증언을 증거로 해도 위법 아니다. 이랬어요. 자, 그게 판례고요. 자, 입법론은요. 싹싹 X표 거버리시면 되고요. 자, 증인 의무가 나와요. 증인 의무가 나오는데, 자, 증인 의무에 아까 보셨지만 출석 의무하고 출석한 다음에 진술해라, 진술하기 전에 선서해라, 이런 세 가지 의무가 나온단 말이죠. 원래 세 가지 의무가 있다, 이렇게만 알고 계셔도 돼요, 사실은. 자, 첫째 줄에요. 우리나라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증인으로서 신문에 응할 공법상의 의무를 진다 그랬고요. 우리 전에 봤던 얘기 또 나오죠? 그 줄 끝에요. 취해법권자도 임의로 신문에 응하면 증인도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지가 포기하는 거죠. 증인으로 될 수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뭐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출석 의무, 진술 의무, 선서 의무 세 가지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출석 의무는요. 처음 내용이 나오죠. 첫째 줄에요. 여기 몇 군데만 줄을 치세요. 기일 통지를 받은 증인은 그 지정한 일시 장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그랬고요. 다 법조문이에요. 밑에 줄에 규칙 82조 동그라미, 그 밑에 줄에 규칙 83조, 그 밑에 줄에 다시 규칙 81조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줄에 313조 동그라미요. 그 정도만 해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는다 그랬고요. 자, 그게 이제 전부가 311조에 관한 얘기예요. 점 1부터 점 2까지가요. 311조에 관한 얘기고요. 점 3이 312조에 관한 얘기예요. 자, 보시면은요. 점 1에는요. 소송비용 부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기다만 박스 쳐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점 2에는요. 자, 증인 출석 강제를 위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불출석하면 7일 이내에 감치 결정 거기다 박스 쳐놓으시고요. 자, 소송비용 부담, 과태료, 감치 결정 가둬둘 수도 있어요. 감치 결정 해뒀고요. 밑에 줄에요. 법원은 이게 이제 신법에서 새로 입법된 거란 말이에요. 감치 결정이라는 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나오라 그래도 안 나오니까 감치 결정을 새로 입법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 줄에요. 법원은 감치 재판 기일에 증인을 불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 그랬고요. 311조 3항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밑에 줄에 규칙 86조 2항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그 뒤에요. 감치 재판은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서 법원 공무원이나 경찰 공무원이 유치장, 교도소, 구치소에 유치해서 집행한다. 11조 4항이요. 동그라미요. 다 법정 갖고 쓰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줄에요. 감치 결정 취소, 그 다음에 석방명령 이렇게 돼 있고요. 311조 7항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요. 그럼 뭐냐면 증언하라고 불렀는데 안 오니까 감치한 건데 그러다가 중간에 증언하면 석방해줘야죠. 그거예요. 그거고요. 감치 결정 취소하고 석방명령 한다 그런 거고요. 점 3에는요. 312조예요. 법원은 그 증인의 구인을 명할 수 있다. 312조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 규정 규정한다. 이런 얘기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요. 자, 근데 우리 법이요. 이제 서면 증언을 도입을 했어요. 서면 증언을.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신설된 게 거기 때문에요. 자, 이건 이제 결국은 310조에 관한 건데요. 310조는 조금 표시를 해두세요. 원래는 출석을 해야 되는데 증언에 가름하는 서면의 제출 그랬어요. 310조에. 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해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출석 증언에 가름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그랬고요. 2항에는요. 상대방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출석하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310조는 좀 주의를 하시고요. 새로 개설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310조 1항 2항에 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B가요. 자, 서면 증언의 특례 그랬고요. 첫째 줄에 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해 서면에 의한 진술로 충분하다고 인정할 땐 증인으로 하여금 출석 증언에 가름해서 서면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310조 1항 거기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구법 나오는데 그 필요 없고요. 거기서 세 줄 내려가시면은요. 병원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이 취지가 나오는 거예요. 영수증 그러니까 치료비 영수증 따위에 그러니까 뭐냐면 손해배상 청구하면서 내가 돈 얼마 들었다 적극적 손해가 얼마 들었다 하려면은 이 진단서 다 끊어야 되거든요. 진단서면 뭐 치료비 영수증이면 이런 거 다 끊어갖고 뒤에다가 첨부 서류로 다 붙여야 돼요. 일일이요. 일일이 다 붙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게 진정 성립한 건지 나중에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 때문에 그 병원 누구 나오시오. 사무장이든 뭐 의사든 같은 나오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비 영수증 따위의 진정 성립 등 간단한 사항의 입증을 위해서도 증인으로 법정 출석을 시킴으로써 관계자가 겪는 부담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 그랬고요. 자, 거까지가 의미 취지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은요. 내용과 특징이 이제 지금 그 밑에 나오는 거예요. 자, 서면 증언을 시킬 것인가 여부는 법원의 직권이고요. 다만 당사자는 증인 신청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좀 서면으로 진술하면 안 될까요? 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랬고요. 자, 특징은요. 점 1에 선서 의무가 면제 그랬고요. 그러니까 위증죄 성립 안 한다는 거고요. 선서 의무 면제 거기다가 박스를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요. 점 2에요. 세 줄 내려가시면요. 제출하는 서면은요. 서증이 될 것 같잖아요. 문서로서 증거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출석해서 증언하는 것에 가름하는 거기 때문에 증언으로서의 효력 빡 붙이시고요. 가져요. 증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점 3에는요. 우리가 좀 전에 2항에서 봤던 거예요. 밑에 줄에 상대방의 이의가 있을 때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줄 끝에요. 서면 증언이 가능하되 그 증인으로 하여금 출석 증언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10조 2항 동그라미요. 그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원래 출석해야 되는데 서면으로도 가름할 수 있다. 이게 전체적인 취지예요. 출석 의무예요. 그 다음은 이제 진술 의무예요. 진술 의무는 나와서 말할 의무죠. 말할 의무인데 자, 이제 문제는 증언 거부권이 문제죠. 증언 거부권인데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문서에서 준용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좀 그런 건데요. 반가로 이래요.
첫째 줄의 끝에요. 신문에 대해 증언할 의무이다 그랬고요. 증인 의무에 부수하여 문자를 손수 쓰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330조 그랬고요. 그 다음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은요. 거부 동그라미요. 불출석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원으로부터 소송 비용 부담과 과태료 제재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받을 수 있으나 감치에 처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요. 반가로 2번에요. 점 1에 증인. 자, 이제 증언 거부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증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근친자가 증언 결과로 있어서 처벌 또는 치욕이 될 염려가 있는 경우.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신문사항이 공무상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경우에는 증언 거부권 박스 치시고요. 거기는 좀 주의를 하세요. 증언 거부권 언제 갖게 되는지요. 나중에 문서에서 준용을 해요. 자, 그래서 증언 거부권을 가진다 그랬는데 조문을 보시면은요. 첫 번째 거는 314조였고 밑에 거는 304조에서 306조, 뭐 315조 그랬어요. 그래서 314조에 보시면은요. 증언 거부권 나오고 315조에도 증언 거부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314조에서 318조가 바로 증언 거부에 관한 거예요. 즉 진술 의무에 관한 부분이 314조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쭉 나오죠. 증인의 뭐 공소 제기되거나 유죄 판결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 자기나 그들에게 치욕이 될 사항에 관한 것일 때 거부할 수 있다 그랬고요. 증인은 315조에서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그랬고 직무상 비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알아두시고요. 넘어가시면은요. 거기에 뭐 즉시항고, 사유 소명 뭐 그런 거는 뭐 규칙이랑 법조문 이렇게 짬뽕해 써놓은 거고요. 자, 다섯째 줄 내려가시면요. 315조 1항 2호의 315조 1항 2호라 그랬어요.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그랬는데 요 직업의 비밀에 신문 기자의 취재원이 해당하는가? 이거 맨날 헌법에서도 문제되고 그러는 거죠? 답은 없죠. 답은 없어요. 자, 신문 기자의 취재원은 언론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문제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증언 거부할 수 있다는 썰 동그라미요. 공표가 그 뒤에 취재에 지장을 주거나 혹은 불공표가 사회적으로 봐 직업상의 의무라고 생각될 때 하나여 증언 거부를 할 수 있다는 썰 동그라미요. 의미 없겠죠? 그 정도만 줄을 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비닉특권 나오는데 그거 뭐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요. 자, 선서 의무가 나오죠? 이제 마지막으로 선서 의무가 나오는데 선서 의무도 표시를 해주세요. 319조에요. 재판장은 증인에게 신문에 앞서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한 뒤에 선서를 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원래 앞에 해야 되지만 끝나고 나서도 해도 된다. 특별한 사유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첫째 줄에요. 양심에 쫓아서 진실을 진술할 것을 선서하는 의무이다 그랬고요. 증인은 원칙적으로 증언할 때에 선서해야 된다. 319조 그랬고요. 재판장은 선서시키기에 앞서서 선서 취지를 증인에게 밝히고 또 위증의 벼를 경고해야 된다. 320조 동그라미요. 위에 319조 동그라미 320조. 그 319조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네 줄 내려가시면요. 다만 16세 미만의 사람, 선서 취지를 이해 못하는 사람은 선서 의무가 없으며 322조 동그라미요. 그 밖에 법원이 선서를 면제시킬 수 있는 경우도 있고 323조 동그라미요. 대략 얘기하죠. 내용 얘기 안 하고요. 또 증인이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324조 그랬고요. 자, 그 다음 밑에 줄에 선서하지 않은 증인의 증언이라도 증거자료로 함에는 지장이 없다 그랬어요. 그거만 주의를 하시고요. 형소는 어때요? 형소는 엄격하잖아요. 그죠? 근데 민소는 그렇게 엄격하지는 않아요. 자, 신문 절차는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증인진술서 제출명령인데요. 민소 규칙 내용이에요. 신민소 규칙 79조 거기만 박스를 쳐놓으시고요. 자, 아까 우리가요. 증인이 출석해서 진술할 것에 가름해서 서면으로 증언할 수 있는 특례를 봤어요. 그쵸? 근데 요거하고 그거하고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거는 보세요. 신민소규칙 79조는요. 증인신문에 앞서 그 신청한 당사자에게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증인 진술서의 제출 명령을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요. 그 내용을 보시면요. 효율적인 증인신문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한다 그랬고요. 동조 1항 그랬고요. 자, 그거는요. 둘째 줄을 보시면요. 증언할 내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적고 증인이 서명 날인하고요. 밑에 줄에 당사자가 법원에 제출하고요. 자, 거기서 세 줄 내려오시면은요. 자, 증인진술서는
증인 신문사항을 대체 박스 치시고요. 하는 역할도 하지만 증거 방법으로서는 서증으로 취급 그랬어요. 박스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까는 증인이 자기가 진술할 내용을 그 증언을 갖다가 쭉 기재해가지고 대신 내는 거잖아요. 서면으로 증언하는 건데 요거는 그게 아니라 당사자가 뭘 신문할 건지 증인한테 증인 신문을 뭘 할 건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증인 진술서라는 이름으로 명령을 하게 하는 거예요. 법원이. 그래서 미리 알 수 있게끔요. 그래서 나오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증인이요. 자, 그래서 뭐 증언할 내용을 갖다가 쭉 적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서 증인이 나중에 서명 날인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당사자가 제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별로 실질적인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증언 내용하고요. 맨 처음에 서면 증언하고 실질적인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앞에 거는 증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그랬고 요거는 서증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그랬어요. 서증으로서요. 서증으로 취급된다 그랬어요. 나중에 증인 다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리 알 수 있게끔 법원이 우선 서면으로 우선 내고 나와서 또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차이고요. 그건 아예 안 나오는 거잖아요. 앞에 거는 증인이 안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증인의 출석 요구 그래서요. 자, 증인신문은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으로 행한다 그랬고요. 거기만 줄을 쳐주시면 되고요. 맨 끝에요. 309조 규칙 81조 거기만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요. 자, 이제 주의하실 거는 신문의 방식인데요. 이것도 그냥 개념상으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첫 번째요. 보세요. 어떤 원칙들이 있나 보세요. 구술신문의 원칙, 격리신문의 원칙, 교호신문의 원칙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원칙이에요. 증인신문할 때요. 신문 방식에서요. 자, 그러니까 신문 방식은 지금 우리가 어디 있냐면 327조부터 쭉 나온단 말이죠. 첫째 줄에 327조에 증인신문의 방식 그랬고요. 328조에 격리신문, 그 다음에 329조에 대질신문, 330조에 지금 행위 의무, 진술 원칙, 그 다음에 수명복한 수탁환사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 얘기들이에요. 자, 첫 번째 구술신문의 원칙은요. 증인의 진술은 말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판장의 허가가 있을 때 한해 서류에 의해 진술할 수 있다. 331조 그랬어요. 자, 서류에 의해서 진술한다라는 건요. 서면으로 가름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서류에 의한다 함은 그 줄 중간에요. 서류를 보면서 진술함을 뜻한다 그랬어요. 개념만 명확히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요. 격리신문의 원칙은요. 첫째 줄에 같은 기일에요. 2인 이상의 증인을 신문할 때에는 재판장은 뒤에 신문하는 증인을 법정에서 일단 퇴정시키고 왜 말에 영향받을까봐요. 개별적으로 신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랬고요. 그 328조 그랬고요. 아까 328조 격리신문과 그 예외가 있었어요. 자, 그 취지는 당연히 영향받을까봐 그러는 거고요. 밑에 줄에 끝에 보시면요. 그러나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뒤에 신문할 증인을 재정케 하거나 또는 증인상호 간에 대질까지 시킬 수도 있단 말이죠. 대질을 명할 수 있다 그랬고요. 우리 수사할 때도 대질이 가능하고 우리 이렇게 증언할 때도 대질이 가능해요. 대질을 명할 수 있다 그랬고 329조, 328조 2항 단서 이랬고요. 그 다음에요. 슬래시를 딱딱 끄시면은요. 그 뒤에는 자, 이게 증인과 증인과의 문제였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방청객들 있잖아요. 방청객들도 나가라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밑에 줄 끝에요. 재정인의 퇴정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랬고요. 증인 아닌 재정인도 격리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스가 앞에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증언을 해요. 조직을 배신하고 지금 증언하려고 그러는데 못한단 말이죠. 당신 나가 있으시오 그러고서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어차피 칼 맞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교우신문의 원칙은요. 자, 크로스 이그제미네이션 그렇게 돼 있는데요. 결국 뭐냐면 돌아가면서 해라 그런 거예요. 돌아가면서 해라 교호. 그래서 돌아가면서 상호 돌아가면서 하라는 거고요. 자, 넘어가시면은요. 자, 그 패러그래프는요. 맨 끝에서 셋째 줄만 보시면 돼요. 교호신 문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신법과 신규칙은 상당한 범위에서 법원의 직권신문을 인정했다.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교호신 문제를 아예 폐지해버렸다. 그랬어요. 자, 교호신 문제들 개념은 명확히 안 나와요. 그리고 이 패러그래프예요. 자, 신문의 순서는요. 자, 신문의 순서는 보세요. 첫째 줄에 .1이 있고요. 거기서 몇 줄 내려가면 .2가 있고 나중에 이제 .3이 있어요. 그래서 저쪽 페이지에 가면 .4가 있고요. 자, 근데 여기서 뭘 아시면 되느냐면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그 다음에
그 사항은, 그 신문할 사항은 어떻게 제한되는지 요 두 가지 점을 주의를 하시면 돼요. 어디에 국한되는지 하고 뭐라고 부르는지. 첫 번째요. 재판장의 인정신문 뒤에 신문 순서는, 인정신문은 그거죠. 당신 누구 맞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주민등록번호 대시오 뭐, 이름 뭐요? 뭐 이런 거요. 인정신문 뒤에 신문의 순서는요. 첫 번째. 그 증인신문의 신청 당사자가 먼저 신문하겠죠? 그래서 먼저 신문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러고, 이를 주신문, 박스 치시고요. 또는 직접 신문, 그랬어요. 다이렉트 이그제미네이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신문하는 사항은요. 그 줄 끝에요. 증명할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 그랬고요. 그 밑에는 모르셔도 되고요. 점이에요. 자, 주신문이 끝난 뒤에 상대방 당사자가 신문하는데 이를 반대신문 그랬고요. 자, 주신문에 의해서 반대신문을 하고요. 거기서는요. 뭘 하냐면 네 줄 내려가시면요.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 이에 관련된 사항 박스요. 위에는 뭐였어요? 증명할 사항, 이에 관련된 사항 그랬고, 이번에는 주신문에서 나타난 사항하고 이에 관련된 사항에 한정되어야 하며, 주신문에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사항 박스요. 재판장의 허가 동그라미요를 얻어야 신문할 수 있다 그랬어요. 다 규칙에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제 시험 전날에는 규칙 읽으실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딱 확인하고 이렇게 아 그렇구나 규칙에 있구나 그러고 그것만 확인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날 이걸 딱 규칙 찾아갖고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허가 얻어서 신문하는 새로운 사항에 관한 신문은 주신문으로 본다 그랬고요. 반대신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신문으로 보는 거예요. 새로운 사항이니까. 그 다음에요. 거기서 슬래시를 딱딱 그시면은요. 자, 고줄 끝에요. 주신문을 한 당사자가 제 주신문 박스 치시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주신문 끝나고 반대신문 끝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원래 신청 당사자가 다시 신문할 수 있는데 그거를 제 주신문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제 주신문. 거기는요 사항이 뭐냐면 그 줄에 반대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 그랬고요. 이에 하나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슬래시를 또 딱딱 끄시고요. 그 다음에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신문 나와요. 탄핵신문. 증언의 증명력 박스, 탄핵신문 박스요. 자, 증인의 어떤 신빙성을 자기 모순되는 진술에 기반해가지고 하는 게 그게 탄핵 증거잖아요. 그죠? 형사소송법에서 탄핵 증거인데 역시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것을 탄핵신문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보통 누가 하겠어요? 반대 당사자가 하겠죠. 반대 당사자가 보통 할 테고요. 그 다음에 점 3에는요. 그러니까 지금 순서는 주신문, 반대신문, 제주신문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점 3에는요. 이번에는 재판장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재판장은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여기 나와요. 원칙과 예외가 나오는데 신청 당사자와 상대방 당사자에 의한 신문이 끝난 뒤에 증인을 신문함을 원칙 그랬고요. 그거를 보충신문 이렇게 부르고요.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중간에 껴들을 수가 있어요. 당사자의 신문 도중이라도 스스로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니까 앞에는요. 뒤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원칙 동그라미 하시고요. 보충신문 거기다 박스 쳐놓으시고요. 다만 동그라미요. 다만 동그라미 도중 동그라미요. 스스로 증인을 신문할 수 있기 때문에 개입신문 박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껴들으면 개입신문 맨 끝에 보충적으로 하면 보충신문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합의부원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점사예요. 이와 같이 신문의 순서는요. 원래 신청 당사자, 상대방 당사자, 재판장이지만 개정신법은 재판장이 알맞다고 인정할 때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서 위 순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니까 327조 사항 이렇게 나와요. 그거를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재판장 지휘권과 신문의 제한 그래서요. 첫째 줄에 재판장은 신문 전체에 대해서 지휘권을 갖는다 그랬고요. 당사자 신문이 중복 신문이거나 쟁점에 관계없는 사항에 대한 신문이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으면 제한할 수 있다 그랬고요. 신문을 제한할 수 있어. 하지 마세요. 그 질문 하지 마세요.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관계없는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오브젝션 일어나요? 뭐 그러면은 뭐 인정합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관계없는 질문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요. 제한할 수 있다 그랬고요. 맨 끝에만 보시면 돼요. 유도신문은요. 주신문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돼요. 왜 그러겠어요? 지증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유도신문 하는 거 금지해야죠.
지가 원하는 대답을 끌어낼 수 있으니까. 하지만 반대 신문에서는 허용된다 그랬어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증인신문 별거 없죠. 별거 없어요. 의무 3가지, 그 다음에 신문 방식, 이 정도 개념들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뭐라고 부르는지 그 개념만 혹시 단문으로 나올 때 대비해서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개념만 명확히. 자, 감정은요. 첫 번째 의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감정 의무 또 나오고 감정 절차 나오고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정 결과 채택 여부 요거만 주의하시면 돼요. 감정 결과 채택 여부는요. 여러분들이 형법 하실 때도 맞고 뭐 민법에서도 조금씩 나오고 그래요. 특히 형법 할 때 많이 나오죠. 자, 감정이라 하면요. 의의가 나오죠. 감정이라 하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패러그래프가 감정의 의의가 나오는 거고요. 양괄호 1부분이요. 감정의 대상이 나오는 거예요. 대상이요. 그 다음에 양괄호 2부분이요. 구별이 나오는 거예요. 구별인데 괄호 열고 사감정하고 구별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괄호 3은요. 증인과의 비교가 나오는 거예요. 증인과 감정인과의 비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지가 나와요. 자, 보시면요. 감정은 제일 중요한 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그거예요.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요. 그거를 박스 쳐 놓으시고요. 감정이라 함은 특별한 학식과 경험 박스 치시고요. 을 가진 자에게 그 전문적 지식 또는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소송상 보고시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증인은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보고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 감정인은요. 자기가 판단한 바를 보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여야 돼요. 소송상 보고시켜 법관의 판단 능력 보충 그랬고요. 박수 치시고요. 하기 위한 증거조사를 말한다 그랬고요. 자, 감정의 대상은요. 감정의 대상 동그라미요. 대상은 우선 법규, 경험칙 동그라미요. 법규 동그라미 경험칙과 같은 재판의 대전제로 되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적용되는 것들이죠.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아니라 적용을 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선 원칙적으로 감정의 대상이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 이해가 나오죠. 외국법이나 간수법 이런 거 정보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 데려다가 좀 알려주세요 하는 거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두 줄 내려가시면요. 뿐더러 재판의 소전제로 되는 사실 판단 동그라미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사실, 법규, 경험칙 이거 뭐예요? 요증 사실 아니에요, 그죠? 요증 사실이에요. 에 대해서도 감정을 필요로 할 때가 있다. 예컨대요. 뭐 다 줄 치실 거 없고요. 그 줄 끝에요. 필적, 인형의 동일성. 그 다음에 그 줄에 혈액형, 정신장애 유무 및 정도 요런 것들이 감정의 대상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법규, 경험칙, 사실 다 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요. 넘어가시면은요. 둘째 줄 끝에요. 감정증거조사는 법원의 직권사항이다 그랬어요. 직권사항이다. 직권사항이다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이해는요. 자, 감정은 인증 동그라미요. 일종이고요.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서는요. 서증이 아니에요. 서증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감정서를 보고할 수 있단 말이죠. 감정 결과를. 그때도 그게 서증 아니라는 거고요. 그게 슬래시를 딱딱 끄시면은요. 그러나 구별해야 될 게 뭐냐면 소송회에서 당사자가 전문가에게 직접 의뢰하여 작성된 감정서가 있겠죠.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 게 아니라요. 법원에 제출되었을 때에는 서증 동그라미요. 으로 되어 합리적이면 사실인정 자료로 할 수도 있다 그랬고요. 밑에 줄에 그것이 사감정이라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적인 감정이라는 거죠. 서증이고요. 그런 감정서가 나왔을 때는요. 이거를 우리가 보통 보는 감정하고는 다른 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제 증인과의 비교가 나오는데요. 이제 구별점이 뭔가만 보시면 돼요. 자, 둘째 줄에요. 대체성 동그라미요. 둘째 줄 중간에 대체성 동그라미요. 자, 증인은요. 위에 줄에 증인은 중간에 있고요. 대체성이 없다 그랬고요. 감정인은 줄치시고요. 밑에 줄에 끝에 처음에요. 대체성이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보고의 대상이 나오는 건데요. 증언은 법원에 출석하기 전에 과거의 경험 사실 보고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요. 감정은요. 법원의 명령을 받고 감정을 한 후에 내린 판단의 보고라고 그랬고요. 보고 대상이죠. 보고 대상이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정자가 나와요.
증인은요, 입증자가 지정, 그랬고요. 지정의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감정인은요, 법원의 일임, 그랬고요. 법원의 직권사항이라고 그랬어요. 법원의 일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점이에는요, 결격에 관한 게 나오는 거예요. 자, 증인 능력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밑에 줄에요. 결격 동그라미요. 감정인의 경우에는요, 결격 동그라미 사유에 관한 규정과 기피 규정, 그랬고요. 기피 규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제재에 관한 거예요. 제재. 근데 자, 증인은요, 아까 보셨듯이 제재가 있죠. 있으나 그랬고요. 증인은 있으나 감정인은 감치처분이나 구인, 거기다 박스 치시고요. 없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법인이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연인에 한정되는 증인 그랬고요. 그 줄 끝에요. 법인 동그라미요. 등에도 감정 그랬고요. 할 수 있다는 거죠. 감정은 법인에도 시킬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점오는요. 그게 이제 진술 방식에 관한 건데요. 자, 증인은요. 구술의 원칙 그랬어요. 구술의 원칙. 그 다음에 감정은요. 서면 또는 말 상관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점6은요. 공동으로 할 수 있는지 가부예요. 감정은 공동 동그라미요. 할 수 있고요. 증인하고 다른 거고요. 증인은 혼자서만 해야 되죠. 물론 대질은 가능하지만 그게 공동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점 7에는요. 이제 역시 자격에 관한 건데요. 어느 누구나 증인은 어느 누구나 하지만요. 밑에 줄에 감정인은 전문가만 그랬어요. 그래서 대체성, 보고의 대상, 지정자, 결격, 제재, 법인, 진술 방식, 공동의 가부, 자격 요 면에서 쭉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증인과 비교가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감정 의무는요. 첫째 줄에 학식 경험이 있는 자로서 334조 2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감정 의무가 있다 그랬고요. 둘째 줄에 출석 의무, 선서 의무, 감정 의견, 보고 의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출석 의무, 선서 의무, 진술 의무 그랬죠? 진술 대신 감정 의견, 보고 의무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줄에 증인 의무 위배의 제재 규정이 준용 그랬어요. 하지만 좀 전에 보신 것처럼 감치나 구인은 안 된다 그랬죠? 그 이유는 대체성이 있기 때문이고요. 자, 334조 2항이라고 그랬는데요. 334조 2항은 아까 보신 것처럼 314조 또는 324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 거부 또는 선서 거부할 수 있는 사람과 322조에 규정된 사람은 감정인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선서 무능력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증언 거부권, 선서 거부권, 그 다음에 선서 무능력자 요 사람들은 감정 의무 있다라는 거예요. 요 사람들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 감정 절차는요. 첫 번째 신청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원칙적으로 증인신문에 준한다 그랬고요. 신청에 의해 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292조에 의해 직권으로도 감정을 명할 수 있다. 신청 동그라미, 직권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 둘, 셋, 네 줄 내려오시면요. 끝에 법원은 감정인의 지정을 위한 인선에 있어서 신청의 구속 안 받는다 그랬고요. 335조요. 직권으로 지정하고요. 증인은 그럴 수 있나요? 증인은 못 그러잖아요. 그죠? 자, 감정인 능력에 제한은 없다 그랬고요. 감정인은 감정 과정에서 감정 방해에 대비하여 강제력도 행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거기 줄은 치지 말고 보세요. 남의 토지나 주거, 건물 이런 데 들어갈 수도 있고 저항받으면 경찰한테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342조고요. 따라서 감정의 이를 받아들일 수인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강제력이 있는 거에 대응해서 상대방에게 수인 의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 밑에 줄 끝에요. 기일의 구술보고 박스요 보다 기일 외에서의 서면보고 박스요. 즉 감정서 제출이 통상적이다 그랬어요. 말로 해도 되고요. 서면으로 해도 되고요. 즉 나와서 감정결과 저 사람 정신 어때요? 그랬더니 갔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서면에다가 갔어요 하고 적어서 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감정 촉탁은요. 거기 개념만 하시면 돼요. 감정 촉탁은 개인에 대해서가 아니라 공공기관, 학교, 그 밖에 상당한 설비 있는 단체 또는 외국 공공기관에 대해 하는 것이다 그랬고요. 밑에 줄에 감정인에게 감정 촉탁서에 의해서 감정 지시를 한다 그랬어요. 그거만 알아두시면 되고 넘어가시면 돼요. 부탁하는 거죠. 촉탁하는 거요. 자, 감정 결과의 채택 여부 요거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여러 번 보시는 거예요. 자, 둘째 줄에요. 자, 수소법원에 의해 감정 결과가 법정에 현출된 이상 원용하지 않는다는 진술, 거기다 박스 치시고요. 원용하지 않는다는 진술 해도
증거 자료로 할 수 있다 그랬고요. 원용 안에도 증거 자료로 할 수 있어요. 감정 결과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직권으로도 아까 감정시킬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저 사람 정신 상태 정신 능력 있는지 좀 보시오. 그랬을 때 책임 능력 있는지 좀 보시오. 감정 좀 해보시오. 그랬을 때 나오면 그거 갖고 법원이 원용 없어도 당연히 증거 자료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양가로 2번에요. 감정 결과를 현실적으로 증거로 채용할 수 있는가는 다른 증거와 마찬가지로 법관의 자유심증 박스여에 의한다. 202조 자유심증주의죠. 자, 동그라미 1요. 재감정 신청의 재택 여부는 법원의 직권사항이며 두 개의 감정 결과가 판이한 경우 제3의 감정을 명하여 그 중간치의 감정 결과를 채용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증거 법칙 없다. 그런 거고요. 동그라미 2요. 동일 사항에 대해서 상반된 수개의 감정 결과가 나오면 그중 어느 것을 채용해도 괜찮아요. 적법하지만 채용하지 않은 다른 것에 대해서 배척하는 이유 설시 안 해도 돼요. 내 맘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법원이요. 감정에 대해서요. 그게 판례고요. 거기서 세 줄을 내려오시면요. 동그라미 3. 감정 촉탁 결과는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므로 예를 들면 그 결과에 의료가 후 유무에 관한 견해가 포함되어도 법원은 그 견해에 기속 안 된다 그랬어요. 자, 법관의 판단을 보충한다 그랬죠. 아까 보충하는 거예요. 대체하는 게 아니에요. 법원 대신 판단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와는 무관하게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것까지 종합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결과적으로 법원의 자유심증에 의한다는 거예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다. 그게 핵심이고요. 그 세 가지는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각주 5번에 보시면은요. 이제 각주 2번에 새로운 게 들어갔죠? 2001년 판례가요. 신체 감정 촉탁에 의한 남은 여명의 감정 결과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존중해라. 이런 특이한 판례가 나온 거고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존중하라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심증 형성 경로 명시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배척할 때는. 그 다음에요. 5번에요. 각조 5번에 동일한 감정인이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해 모순, 불명료한 감정 의견을 내었을 때는 감정서에 보충을 명하거나 감정 증인으로 신문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딴 얘기할 때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 10분간 쉬시고요. 이제 드디어 서증이요. 제일 중요한 서증을 하겠습니다.